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611일 만입니다. 일상 회복 기대감에 들뜬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좋죠. 손님이 오니까, 못 받던 손님을 받으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는 당원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투표 첫날 투표율이 43.8%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투표 시스템 서버가 터졌다며 투표율에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대선 이슈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단하면 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고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배임 공범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비슷한 시각 유 전 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네트워크 먹통 사태에 대해 KT가 보상 방안을 내놨습니다. 개인은 1,000원, 자영업자들은 8,000원 정도여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출퇴근길에 차도 많아졌고 점심시간에 거리에 나온 사람들도 확실히 늘었습니다. 이 거리두기 611일 만에 오늘 일상 회복의 첫 발을 뗐는데요. 방역당국은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는 감당이 가능하다. 그러니 이 길로 가보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가장 달라지는 게 밤 풍경이죠. 오후 10시까지였던 수도권 식당이나 카페 영업시간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일상회복 첫날 분위기 어떤지 취재기자가 거리에 나가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서울 홍대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 퇴근 시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모이고 있는데요. 주변 가게도 사람들도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이 컸던 자영업자들은 기대가 큽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 식당과 카페 등은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가게 앞에 24시간 영업 안내문을 붙여놓고 식재료를 미리 다듬으며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좋죠. 손님이 오니까, 못 받던 손님을 받으니까. 이렇게 어려워도 대출받아서 그냥 인건비 주고 이런 것들을 해서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정상화가 되면 이제 나아지겠죠. 새벽부터 일을 하니까 이제 중간에 배고프면 밥을 먹었어야 되는데 저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갈 데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식사를 할 수 있는 이제 여건이 되니까 더 많이 이제 좋아진 거죠. 영화관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매점에서 산 음식을 먹으며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좌석 간 뛰어앉기도 해제됐고 수도권에서도 자정 이후 심야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붙어 앉게 됐어요. 팝콘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조금 영화 보는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실내 체육시설에도 모처럼 사람들이 몰려 땀을 흘렸습니다. 시속 6km 이하였던 러닝머신 속도 제한이 풀리고 샤워실 이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마음껏 뛰어서 아주 개운하게 운동을 했어요. 바로 샤워시설을 이용하고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편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이 도입한 방역 패스에 대한 불만도 감지됩니다. 목욕탕이나 헬스장의 경우 접종을 마쳤거나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받아야만 입장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영업 손실이나 회원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실내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모레 여의도에서 반대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되어 왔던 클럽 문도 열렸는데요. 새벽 5시부터 입장객이 몰렸습니다. 헬로윈데이였던 지난 주말엔 이태원에만 17만 명이 몰려들었고요. 그런데 현장을 점검해보니 곳곳에 방역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현장 모습은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클럽. 동트기 전 새벽 4시 반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는 새벽 5시에 맞춰 영업이 시작되길 기다리는 겁니다. 마스크를 벗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다닥다닥부터 담배를 피우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부터 밤샘 파티를 즐긴 듯 헬로윈 복장을 차려입은 사람들도 보입니다. 새벽 5시 클럽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역당국은 클럽 같은 유흥시설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도 무사 통과입니다. 아직 백신까지 못 받았는데 계속 개관이어서 괜찮은데 QR코드랑 신분증 준비하시면 돼요. 헬로윈데이였던 어젯밤 시내 번화가는 밤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인파는 줄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놀라기도 했고 그래도 아직은 좀 더 걱정이 큰 것 같아요. 헬로윈데이가 낀 지난 4일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람은 1,300명에 가깝습니다. 곳곳에서 드러나는 방역 허점 속에 단계적 일상회복 첫 단계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상황이 이러니 마음 한켠에 괜찮을까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제 확진자 수보다 중환자 관리에 치중하겠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다시 조이겠다는 건데 이 수도권은 이미 60% 정도 차 있습니다. 허욱 기자가 의료 대비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코로나 1일 발표에서 확진자 현황은 뒤로 빠지고 사망자와 중환자 현황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위중증자와 사망자 발생 억제에 집중하며 예방 접종률 향상과 미접종자, 감염 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하는 치명률 관리로 방역 체계를 전환한 겁니다. 위드 코로나 전환으로 당분간 확진자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데 당국은 하루 확진자 5,000명, 지금의 2~3배까지는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료 체계는 50 내지 60% 정도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가동률이 75%를 웃돌 경우 위드 코로나를 중단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비상계획이 발동됩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경기도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60.9%, 서울은 58%로 마냥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역별 편차가 큰 만큼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는 물론 신속한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빈 병상이 아닌 가동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기준으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환자가 많아지면 병상이 비어도 환자를 더 받을 수 없는데 실제보다 여유가 있는 것처럼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중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 중환자실 동원 시스템, 의료인 동원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보이는 상황에서 미래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당국은 일단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이 50에서 60%가 되면 비상계획 예비명령 발령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어느새 11월, 이 대선이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아직도 유권자 절반은 이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출렁이는 유권자 마음에 따라 이 대선 구도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여, 야, 제3 후보들까지 이 사실상 대선 구도가 확정되는 중요한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이 후보, 이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은 정치인이 결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 주춤하는 정부와 여당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오늘은 이 노인단체를 찾아 노인 기본소득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의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정부와 여당의 결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이 되면 저는 그에 따르는 게 국민 주권 국가의 관료와 정치인이 할 일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결정 권한이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지목하며
팔을 비틀어서라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후보의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약 10조 정도 더 이상 거칠 예정입니다. 이 재원을 기초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론을 신속히 모으고 제도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당장 예산안에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결정된 듯이 혹은 요구하듯이 해버리면 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세금으로 매표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감추기 위해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을 멈추기 바랍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외국에 나가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로마까지 와서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전국민 지급에 말을 아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당원 모바일 투표부터 시작됐는데 첫날에만 43%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 각 캠프는 이해 득실을 따지느라 분주합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나흘간 진행되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원 투표에서 첫날 투표율이 43.82%로 집계됐습니다. 첫날에만 전체 선거인단 56만 9천여 명 가운데 25만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지난 6월 이준석 당대표 선출 때 당원 최종 투표율에 맞먹는 수치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로 선출된 18대 대선 경선과 홍준표 의원이 선출된 지난 경선 당시 최종 투표율은 이미 앞섰습니다.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붙었던 경선 당시 최종 투표율은 70.8%였습니다. 경기와 대구를 각각 찾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은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나서면서 뭐 그런 각오 같은 거 없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서는 이런 맷집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손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신 곳이 바로 대구입니다. 대구가 키운 홍준표에게 더 큰 일을 맡겨주십사 하는 그 간곡한 요청을 드립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후보들은 높은 투표율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결집한 결과라며 승리를 서로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의 비율로 반영해 5일 최종 후보를 선출합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2012년,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당선이 목표라며 야권 단일화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간 평가를 받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득권 양당들이 간판 선수만 교체하는 정권 교체는 구적패를 몰아낸 자리에 신적패가 들어가는 적패 교대만 반복할 뿐입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는 당선을 목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권 교체할 겁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2012년 첫 도전 때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득표율 21.41%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사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안 대표는 8에서 9% 정도의 지지를 얻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지율이 유지될 경우 초박빙 선거 막판에 캐스팅 보터 역할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야권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무운을 빕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구애에 나섰습니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정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안 대표를 여러 번 만나서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어렵더라도 단일화를 해야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출마야 자유 아니겠느냐 했고 민주당에서는 출마병이 도졌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오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채널A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관위의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시대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시대 교체에 대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적임자가 저 심상정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표 공약인 주 4일제는 누려야 할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시대 정신이고 주사위가 던져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인 이 주 4일제를 책임 있게 실천하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됐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저희도 요구하고 지지했습니다. 지금은 국민을 위로할 때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져야 될 때다.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한 공공의료 방역 체계를 확고히 대비할 때다. 여권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단일화는 저는 이제 퇴행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상정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층에서 단일화한다고 해서 후보들의 표가 다 모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낡은 인식이다. 심 후보는 지난 2017년 정의당 대선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6.17%의 득표율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에 나선 심 후보는 거대 양당 기득권 정치를 심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검찰이 지난달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아서 부실 수사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또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만배 씨와 남욱,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최소 651억 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한 대장동 5개 블럭의 분양 이익을 반영하면 배임 혐의는 수천억 원대로 늘어난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지난 2일 구속영장에 담겼던 배임 혐의가 재판에 넘길 땐 제외되더니 추가 기소 과정에서 다시 포함되며 오락가락한 겁니다. 검찰은 모두 세 가지 측면에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화천대유에 유리하게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했으며 택지 개발 이익을 축소해 결과적으로 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성남시는 돈 한 푼도 안 내고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익을 봤어요. 상당히 큰 이익을 봤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서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추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공범 관계에 있다며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성남시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 자체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배임 공범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공태현 기자가 조사 보고서를 요약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오늘 낮 공개한 건 A4 15장 분량의 자체 검토 보고서입니다. 공사 측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협약 과정에서 초과이익 분배 조항을 삭제한 적법하고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또는 관련 직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들을 배임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보다 이익이 3,800억 원 이상 커졌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공사의 출자 비율에 따라 초과이익을 나눠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4천억 원 규모의 배당금 중 1,793억 원이 부당이익이란 겁니다. 공사는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검토 결과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반발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방이 배임입니다. 상대에게 배임을 강요하지 않은 게 배임이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다. 반면 공사 측은 범죄의 흔적이 은폐되거나 내밀하게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보신 것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을 배임의 공범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함께 짜고 쳤을 걸로 의심을 하는 거죠. 이 당시 문건에 적혀있던 한 대목을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2월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개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입니다. 사업이익 배분 평가 항목에서 1차로 제1공단 조성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2차로 임대주택 용지를 공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사업이 종료될 때 총수익금은 사업협약에서 정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사실상 고정이익에 해당하는 1차와 2차에 이어 추가 이익을 환수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주일 뒤 공개된 질의응답 문건에는 이런 추가 이익 조항이 빠졌습니다. 추가 배당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예비사업자의 질문에 공사의 이익은 1차와 2차로 한정한다고 답한 겁니다. 공사의 이런 답변 내용은 당시 3개 컨소시엄 중 유일하게 성남의뜰 사업계획서에만 반영됐습니다. 계획서 98쪽에 공사와 금융회사 보유 지분을 비참가적 우선주로 조그맣게 적어둔 겁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주 몫의 배당이 끝나면 추가 이익 배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결국 공사 이익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공사는 보고서에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며 이번 이익 배당의 정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사의 이익을 제한해 사업자 선정에 불리한 조항인데도 이렇게 반영한 것을 놓고 공사 측은 내부자가 관여했거나 공모했을 정황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라고 쓸 수 있는 근저에는 사전에 충분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어떤 경영층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공사 측은 민간 사업자들의 주도하에 공사의 담당자들이 가담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배임 혐의가 오늘 물꼬를 텄습니다. 그 파장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이 검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동시에 이 배임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네, 공교롭게도 시간대가 좀 비슷했는데요.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추가 기소한 게 오전 11시 45분쯤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임을 인정하는 자체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 게 낮 12시 8분이고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만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게 지난달 21일인데요. 열흘 동안 지체를 하다가 공사 발표 23분 전에 추가 기소를 한 겁니다. 검찰은 오늘 기소 시간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공사의 자체 보고서 발표와 선후 관계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 이 배임이 워낙 이제 예민한 이슈니까요. 자, 현재까지는 검찰도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배임의 최종 책임자로 유동규 전 본부장을 이제 지목하고 있는 건데,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는 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 배임 책임이 있는 거냐, 이것도 조사를 할 거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법조계에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조사도 좀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 이재명 후보 측에 좀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위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탈이 사실이라 그러면 속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현재로서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보고서에는 공사 내부에서 성남시장 서면 승인 문서는 출자 승인 한 건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대장동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직접 단장을 맡았던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런 말을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범죄 흔적이 은폐되거나 숨겨져서 조사가 어려웠다고 적은 겁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남아있는 공사 내부의 문건을 언급한 것이지 앞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성남시청의 문서까지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직 이재명 후보와의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검찰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조서에도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언급된다면서요. 네, 어제 이 황무성 전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진술 조서에는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여러 차례 기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15년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 녹취록에서요.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은 시장님의 명의라고 언급합니다. 검찰도 어제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초과 이익 환수 조항과 사퇴 압박이라는 두 가지 의혹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이재명 후보 이름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진술 조서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표한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내놓았던 해명과 좀 상반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요? 네, 그렇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국감에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죠. 5억에 집 사겠다고 온 사람한테 집값이 올랐으니까 집값 오른 거 우리가 나눠 가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협상이 안 됐을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를 했으면 소송했을 것이고. 네, 공사가 초과 이익을 나눠 가지자고 제안을 했다면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거부할 수 있었고 심지어 소송을 당할 우려도 있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공사 측은 이 후보의 견해와는 좀 다른 의견을 조사 결과에 포함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추가 배당을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이유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거나 확정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 문제라 불합리하거나 이례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보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스스로 배임 책임을 인정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런 거 왜 낸 건가요? 네, 실리적인 계산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공사 측이 계산한 화천대유 등의 부당이득은 1,793억 원입니다. 네. 이 금액이 워낙 큰데다 지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추후에 더 큰 곤란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화천대유 관계자들로부터 이익 환수도 좀 가능한 겁니까? 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송을 좀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화천대유 측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요. 민법상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초과 이익에 관한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배임 혐의를 입증할 경우에는요, 이 초과 이익을 범죄 이득으로 보고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점점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시민단체와 TBS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청년 지원 사업은 늘렸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내년 예산은 44조 748억 원. 올해 예산보다 10% 가까이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TBS 관련 예산입니다. 올해 출연금의 3분의 1가량인 123억 원을 잘라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TBS 내년 예산에서 서울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50%로 줄어듭니다. 오세훈 시장은 KBS와 EBS도 정부로부터 50%가량 지원받는다며 독립법인인 TBS가 재정도 독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리, 권한도 독립을 하지만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함께 독립이 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립이다.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재정의 독립이야말로 진정한 독립이다.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 보조사업 예산도 절반 가까운 832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민간위탁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반면 소상공인과 청년 등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한 지원은 크게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의회 110석 가운데 민주당이 99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무턱대고 이전의 모든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향후 서울시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대선 후보도 아닌데 공약을 내걸었습니까? 네, 경선 투표율이 오르면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SNS를 보니까요.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다. 뭐 이렇게 첫 페이지에 쓰여 있더라고요. 네, 이 대표는 어제 SNS에 투표 방법을 올리면서 투표율 70%를 넘기면 한 달간 탄수화물을 끊겠다고 적었습니다. 공약이라기보다 자기 다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 네. 투표율 70% 뭐 일단 분위기는 괜찮다면서요. 네, 아침 회의 도중에 이 투표 열기를 이 대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핸드폰을 열어 모바일 투표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모바일 투표 시작했는데 서버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10시 기준으로 17% 가까이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때보다 열기가 있고. 네, 선관위에 따르면 서버가 터진 건 아니고요. 오전에 잠시 과부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다이어트 이색 공약이 투표율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예전에도 이런 이색 공약을 내건 지도부가 있었는데요. 결과가 어땠는지 함께 보시죠. 사전 투표율 20%를 넘겨주신다고 하면 우리 당은 감사의 표시로 파란 머리로 염색해서 제가 먹방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올레길 저와 함께 데이트할 시간 드리고요. 파란색이 나는 가발을 쓰고 그러면 유세차에서 멋진 춤을 추고 이준석 대표의 SNS 글에는 유쾌하다는 반응도 있지만요. 본인 살 빼는데 왜 투표를 이용하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재미뿐 아니라 의미도 있는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참여를 이끌면 참 좋겠네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대신 사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의원 중 누가 대신 사과를 한 겁니까? 네, 민주당 지도부가 정청래 의원을 대신해서 사과를 한 건데요. 우선 어떤 말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매표소에서 행사 거리가 3.5km, 매표소의 내장사 거리가 2.5km예요.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곳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다 돈 내야 돼요. 합리적입니까, 청장님?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정감사장에서 해인사가 통행세를 받고 있다면서 정 의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비판을 한 겁니다. 이런 예시도 들었더라고요. 영화 관람료를 영화를 본 사람에게만 받아야지 극장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받으면 안 되지 않냐.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해인사 측은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때부터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관람료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저렇게 발언하는 거 보면 대한불교 조계종 문화재부의 입장료 대단히 문제가 있구나.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해인사 스님들 오늘 국회 앞 항의 시위까지 예고하자 정 의원 대신 민주당 지도부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우리 당 소속 의원이 특정 사찰을 거명하며 주장했던 일은 특히 비하 발언으로 대한불교조계종과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며 이 사과로 오늘 국회 앞 시위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참, 대선도 앞두고 있어서 당으로선 종교계와 갈등을 빚는 모습이 좀 부담스럽겠죠. 자, 그럼 정 의원은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까? 네, 정 의원은 별다른 언급 없이요. SNS에 이 문화재보호법을 포함한 이번 국정감사 질의 내역을 나열하면서 성과를 홍보했습니다. 조계종 측에 물어보니까요. 시위는 취소가 아닌 일단 보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 의원이 직접 사과하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스님들은 정 의원이 사과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차량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인데요. 정치와 종교계,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 두기를 유지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머리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이 선거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야랑야랑이었습니다.
전국에 유무선 인터넷 먹통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KT가 피해 보상안을 내놨습니다. 전체 보상 규모는 400억 원이지만 따져보니 개인에게는 1,000원, 자영업자에게는 8,000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KT 개인 및 기업 고객은 별도로 보상 접수를 하지 않아도 다음 달 요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개인은 네트워크 장애가 있던 89분의 10배인 15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영업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는 열흘치 요금을 감면받습니다. 예를 들어 월 5만 원대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는 개인이라면 다음 달 1,000원 정도를 감면받습니다. 월 2만 5천 원대 인터넷 유선 상품을 쓰는 개인 사업자의 감면액은 8,000원 수준입니다. 걱정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담 콜센터를 통해서 피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도록. 여론은 냉담합니다.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KT만의 방편이지 정신적인 어떤 손실이나 영업상에 발생된 손실을 갖다가 보전이나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지난 2018년 아이언지사 화재 당시 소상공인 한 명에게 최대 120만 원을 보상한 전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특히 모바일 앱 의존도가 높아 이번 먹통 사태 때 피해를 많이 입었던 택시기사는 개인 가입자로 분류돼 1,000원 정도 감면받게 됩니다. 차라리 지나가는 그냥 애들 학교에 가서 사먹으라고 그냥 줘버리든지 하지 그것도 받겠어요. 그때보다 더 심한 거 말도 안 되네요. KT는 이번 주 중으로 보상 내용을 확인하거나 누락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피해 전담 지원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약 18,000명이 다음 달부터 안 내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여도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납세자가 내년에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 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어 직장인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랐지만 다음 달부터는 자격을 잃게 됩니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5억 원을 넘겨 재산 기준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건보 당국은 매년 11월 건보료 계산을 하는데 연소득이 3,4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합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당장 12월부터 매달 재산 건보료 20만 1,500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도 선정 기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용 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가 있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책정됩니다. 문제는 천정부지 치솟은 집값에 피부양자 자격 박탈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 당국은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피부양 탈락자가 18,0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은퇴한 고령자가 대부분인 만큼 건보료를 당분간 50% 깎아줄 계획입니다. 17년 이후에도 진전되고 변화된 사회적 상황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을 내년 부가세 개편에 이제 포함을 해서 할 것인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74주째 오르고 매년 공시가 현실화가 진행되는 만큼 피부양 탈락자가 내년에도 무더기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한우를 반값에 판매하는 행사에 특히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평일 오전에도 오후에도 마트 한우 코너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한우의 날을 맞아 한우 할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반값에 파는 한우 부위는 오전 11시에 일찌감치 다 팔렸지만 40% 저렴한 한우라도 여러 개씩 장바구니에 가득 담습니다. 진열대는 직원이 채워 넣기 무섭게 텅텅 비어갑니다. 가격은 50%가 아니어서 살짝 서운한데 40%에 저는 등심, 부채살 두 개씩 샀네요. 어제도 마트를 찾았다가 긴 대기줄에 빈손으로 돌아간 소비자는 아쉬운 마음에 다시 마트를 찾아 한우를 샀습니다.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기다려요. 어제는 1시간쯤 기다렸다요. 너무 진짜 그냥 갔었어요.
어제는 줄 서 있는 사람이 한 300명 됐을 거예요. 안 그래도 값비싼 한우는 1년 전보다 등심 8%, 안심 26%나 뛰어서 쉽게 사 먹기 힘들다 보니 할인 행사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쏠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부터 시작돼 보름 동안 열립니다. 기업들의 통큰 할인,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소비가 함께한다면 이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미래 우리 함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2,300억 원 규모의 소비 쿠폰 발행도 재개되는 등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회복 시도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도쿄에서는 헬로윈이 실제로 공포의 밤이 됐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악역이죠. 조커 복장을 한 남성이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렀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전철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혼비백산 달아납니다. 뒤편 객차에서는 화염이 치솟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한 객차에서 승객들이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립니다. 어제 저녁 8시쯤 도쿄도 신주쿠행 게이오센 전철 안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이 벌어져 17명이 다쳤습니다. 흉기에 찔린 70대 남성은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배트맨의 악당 조커처럼 녹색 셔츠와 보라색 코트를 입고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용의자는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고 불도 질렀습니다. 용의자를 목격한 시민들은 범행 전만 해도 헬로윈 분장을 한 탑승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24살의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을 죽여 사형당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怖くてまず絶対に電車の中ではもう寝れない。もう常に緊張して電車は乗ら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思い。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는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도쿄 올림픽 기간에는 30대 남성이 도쿄 지하철 안에서 행복해 보이는 여성을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며 흉기를 휘둘러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일본 자민당이 총선에서 일본인의 선택을 다시 받았습니다. 확진자 급감과 낮은 투표율 등이 호재였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당선자의 이름에 꽃을 걸어줍니다. 당초 40석 이상 줄어 단독 과반의 지위를 이룰 것으로 예측됐던 자민당은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15석만 줄었습니다. 열린여당의 공명당까지 합쳐 안정적인 전국 운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기시다 총리는 추진 과제들을 밝히며 아베 전 총리의 수건 사업인 헌법 개정으로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뜻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党是である憲法改正に向け精力的に取り組んでいきます。必要な国会での3分の2以上の賛成を得られるよう。 선거 초반은 전 총리들의 코로나19 대응 미흡 등으로 자민당 심판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전세기를 타고 이런 격전지를 돌며 지원 유세를 펼쳤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야 할 만큼 초조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0명대까지 극적으로 줄어든 확진자 추세가 호재로 작용했고 少し時期的にも若干収束してきているので影響度は少し下がってきているかなと. 헬로윈 데이와 겹친 휴일에 나타난 50%대의 낮은 투표율 등도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자민당 2인자인 간 사장이 사상 처음 낙선하는 등 세대 교체 요구는 거셌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징용, 위안부 등에 대해 한국이 해법을 제시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산불과 폭염, 대홍수와 극심한 가뭄까지 재앙적인 기후 재난 뉴스가 요즘 유독 많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이런 기후 위기에 대처하지 못한다면 인류가 7천만 년 전 멸종한 공룡처럼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도 나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 위기를 의논하기 위해 영국 글래스고에 모였는데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지 세계를 보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닷물이 집 마당 곳곳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10년 전 12,000명이 살던 섬에는 500여 명만 남았습니다. किनारा समुंड पंहिंजा जेके अॻे जेको हीअं लसो सम्झि हूंदो बेट उहो ख़तमु थी वियो हाणे उहो सिर्फ़ु यको डायरेक्ट माना वॾी हिकिड़ी हुनजो ओड़ वारो पाणी जेको थी वियो आहे. 274개 섬이 모여 있는 호주의 토러스의 연. 저지대에 만들어진 공동묘지엔 물이 차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정부를 향해 섬을 지켜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verybody must be aware. It's an emergency. 지금 속도라면 2100년쯤 지구 온도가 2.7도 상승하는 건데 6년 전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정한 1.5도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3도만 올라도 영국 버킹엄 궁전은 3층까지 물에 잠기고 미국 링컨 기념관 주변은 바다로 변해버렸습니다. 쿠바의 아바나는 아예 해저 도시가 됐습니다. 위기의 시계는 빨라지고 있는데 각국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당장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중국과 4위 러시아는 UN 기후총회에 불참했습니다. The heat is on. The leadership we need is off. This report is so another thundering wake-up call.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환경오염을 비판하면서도 Restrict access to our markets for dirty steel from countries like China. 정작 자신과 소행원들은 G20 회의 동안 80대가 넘는 승용차를 이용해 눈총을 샀습니다. 인구보다 소가 많은 목축업 대국 호주는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메탄 감축 협약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석탄, 소와 양떼 등으로부터 나오는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이어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두 번째로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We won't be doing things that will have a net negative impact on our agricultural sector.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제기됩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의 기후위기 악당 12명을 선정했는데 환경위기를 부정하는 광고나 뉴스를 내준 회사와 CEO들이었습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 몫입니다. 2020년생은 1960년생과 비교해 평생 동안 6.8배 이상의 폭염을, 산불은 2배, 가뭄은 2.6배, 홍수는 2.8배 더 경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UN 총회장 연단에 오른 사이버 공룡 프랭키. 멸종을 선택하지 말라며 인류에게 섬뜩한 경고를 합니다. And driving yourselves extinct? In 70 million years, that's the most ridiculous thing I've ever heard. At least we had an asteroid. What's your excuse? 세계를 보다 유주은입니다. 호캉스, 그러니까 호텔에서 휴가 보내는 분들 많은데요. 아이가 실수로 이불에 소변을 보거나 뭔가를 흘려서 호텔에 손실을 입혔을 때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확인해봅니다. 지난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아이가 호텔 이불에 코피를 흘려서 이불을 못 쓰게 됐고 파손 처리가 내부 규정이니 배상하란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이불 구매 가격 전체를 물어내라면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이 돈 물어야 할까요? 피가 묻었거나 한 번에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을 거는 특수한 세탁 비용이 추가될 수는 있겠죠. 다만 빼고 값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비슷한 예로 호텔 이불에 와인을 쏟아서 배상을 요구받았을 땐 어떤 기준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구입 가격 기준으로 피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안내하는 곳도 있는데요. 문제는 호텔마다 손해를 청구하는 기준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어디까지 되고 어디까지 안 된다는 조금 말씀드리기 힘들고 그 상황과 호텔에 따라 다르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 비용 전액을 물어야 하지만 아예 새로 구매해야 한다며 손해액을 넘어서 과잉 청구한다면 초과 금액은 청구한 쪽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손된 제품의 수리 수선이 안 되더라도 구매 당시 가격이 아니라 사용기간 등을 고려한 중고 가격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건을 아예 못 쓰게 된 경우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최초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일방적인 요금을 청구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액은 호텔 측과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을 야구가 시작됐습니다. 두산과 키움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데요. 잠실로 가보겠습니다. 정윤철 기자 전해주시죠. 네, 이곳 잠실 야구장에서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야구를 즐기려는 팬들의 열기가 뜨거운데요. 5회 현재 키움이 두산에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1승만 거두면 준 플레이오프에 나서는 4위 두산과 2승에 필요한 5위 키움의 총력전 못지않게 응원 열기도 뜨거운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오늘부터 가을 야구가 열리는 야구장은 입장 비율 제한 없이 모든 좌석이 개방됐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팬의 입장이 가능합니다. 현장 관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오전에만 10,000장 이상의 표가 판매됐습니다. 100%니까 좀 사람도 많아지고 또 응원 분위기가 좀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고 드디어 약간 야구장에 온 것 같다. 실외 야구장은 취식이 허용돼 팬들은 모처럼 관중석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며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오늘도 무조건 먹어야죠. 그래도 오늘 아니면 또 위드 코로나가 언제 또 중단될지도 모르고 하니까 집에서 보는 거랑 또 여기 와서 직접 먹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11월의 첫날입니다. 갈수록 화려한 가을색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요. 10월 추위로 예년보다는 조금 늦어진 단풍은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주에는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완연한 가을인데요. 낮부터는 구름량이 많아지겠고 중부지방은 낮에 15도 안팎에 머물러서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 유지하겠고요. 충청 지역만 오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짙은 안개 유의하시고요. 운전자분들은 감속 운행 해주셔야겠습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화재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실내에서는 난방기기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고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 방법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입동인 휴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월요일 낮부터는 날이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송아지, 그림, 시계, 음악 저작권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요즘 MZ 세대들이 즐겨 찾는 투자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조각 투자인데요. 원하면 5,000원어치만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재테크입니다. 이 투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만 떠올렸던 기성세대가 보면 이런 것도 하는구나 놀랍기도 하지만 이 한편으론 취업, 박봉, 집값 너무나 가파른 오르막에 지친 끝에 찾아낸 생존 방법은 아닐까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MZ세대 표심 잡겠다고 대선 주자들 재미있는 사진, 영상들 많이 올리는데요. 그보단 오르막길에 지쳐 취직, 결혼, 내 집 포기하지 않게 꽉 막힌 앞길 열어주는 게 그들의 할 일 아닐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앞길 터주는 게 정치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에입니다.